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자, 오늘은 스웨덴 독서법으로 책을 읽는 초벌 읽기와 토론, 초벌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준영 씨를 못 가게 잡았어요. 제가 집에 간다는 거. 같이 하자. 야, 스웨덴 독서는 책을 안 읽고도 할 수 있어. 있으면 돼. 저도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네. 뭐죠? 스웨덴 독서법 제가 한번 다시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텝 1. 사전에 간단하게 읽기. 그러니까 대략 읽는 거예요. 뭐 목차를 본다던가 눈에 들어오는 뭐 키워드 같은 거 뭐 보면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다던가 빠른 속도로 훑어읽기 하는 겁니다. 스텝 2. 그 다음에 이제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가 눈에 꽂혔는데 넌 어때? 너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순간 자기도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다음 저희가 여태까지 익숙해왔던 읽기를 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책을 읽으면서 키워드는 뭐 메모 요약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스텝 4 다시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책은 가녀장의 시대 이스라 장편 소설집이에요. 아, 소설인가요? 네, 소설이죠. 이스라 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죠? 저는 근데 이스라 작가가 저는 에세이스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소설도 쓰시는 거예요? 소설도 쓰고 이스라 작가 하면은 왜 하루에 한 편 글 써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에세이, 스필로.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작가죠. 스필 가려고 뭐 소설 못 쓰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근데 되게 구미가 당기네요. 그렇죠. 일간 이스라 수필집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거죠. 가녀장이 무슨 뜻일까? 가녀장이 약간 가부장의 반대말. 가부장의 반대말은 가모장이죠. 가모장이라고 하죠. 가부장이니까 가보장이고 그 다음에 가여장은 여자가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딸이. 그러니까 이제 우선 딸인데 그 말의 의미만 보면 저희가 익숙한 가부장 그 다음에 엄마는 가모장 그러면 여자는 가녀장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다가 여자를 그러면은 가장을 설정해서 그게 딸 부모를 고용하자 아들이면 가저장이에요. 첫 번째가 태초에 내가 차례를 좀 그 인상적인 것만 읽어보면 태초에 가부장이 있었다. 그게 있고 역시 성공한 애는 달라. 뭔가 약간 성공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군 말고 장녀. 장녀가 주인공인가 봐. 장녀. 그치? 장녀가 주인공이어야지 장녀예요. 뭔가 좀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떠오르나요? 뭐 좀 꽂히는 거 읽어봐요. 걸레질의 왕도는 뭔가요? 걸레질의 왕들? 걸레질의 왕도, 뭐 남의 찌찌의 상관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외모나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 그런 것들이 태클 한번 걸어보자. 약간 그 김지영의 냄새도 나는데요. 뭐 누가 여자 역할이에요. 뭐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김지영 이후로 사실 그런 책들이 되게 우후죽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추천받기로는 그 자기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빠랑 딸이 맞담배 피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 장면에서 뭔가 내 안에 있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것도 생각이 나고 내가 아빠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여태까지 살아온 남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의식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지영이 약간 사회적인 속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다면 이거 가정 내에서 딸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책이 아닐까 그냥 점쳐봅니다. 네. 되게 맞을 것 같지만 모르죠. 뚜껑 열어보면. 그걸 또 어떻게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펼쳐서 눈에 띄는 거 이런 거 또 괜찮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또 읽어봐요 아무거나. 한숨 속에서 슬아는 만나본 적 없는 윗분들의 얼굴을 상상해본다. PD는 부장님 핑계를 대며 노브라를 반대하고 있다. 슬아가 주인공인가 봐요. 자기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 작가 이름이랑 같네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소설이라고는 했는데 사실 되게 자전적인. 근데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한 소설도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의 어떤 에피소드를 되게 잘
픽션스럽게 짜깁게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 좀 들은 것 같아요. 작가가 자기 얘기를 성공적으로 쓰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이 작가의 말에서 음.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제가 눈에 오. 띄었거든요. 좋은 작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자신과 만물을 관통하는 우주의 실을 향하고 있다. 이게 자기 이 이스라 작가가 좋아하는 문장이래요. 저도 요새는 조금 좀 해이해졌지만 어쨌든 소설을 그래. 맞아. 쓰는 걸 전공했고 지금도 뭐 끄적거리고는 있는데 되게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뭐 돈을 벌고 뭐 출판하고 이걸 그 이전에 약간 자아 실현의 어떤 성격도 띠고 있거든요.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평소에 많이 생각했고 잘 아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더 어쨌든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어필할 수밖에 임무죠. 없고 자기의 임무. 자기 밥그릇을 보여야지 남의 밥그릇을 훔쳐서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남의 이야기 댓글을 좀 근데 내가 쓰는데 남의 얘기를 쓰는 것도 되게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네, 밥그릇에 근데 그거를 이제 얼마나 세련되게 그렇죠. 되게 남들도 공감할 수 있고 되게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느냐. 설득할 수 저는 있느냐. 이스라 그게 작가의 되게 글을 중요해요. 읽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없습니다. 아직. 왜냐면 수필은 굉장히 연대가 맞아야지 좀 아, 공감하잖아요. 맞아. 근데 연대가 차이가 안 나게 보이지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높이 사는 거는 이스라 작가가 그 대출금이 많았대요. 그 성공회 대 신방과 이제 나오셨는데 그 뭐라 그러지 학자금 대출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갚기 위해서 이제 월간 이스라 일간 이스라라는 거를 일간이 있어. 창시해서 자기의 글을 판 거죠. 그런 어떤 창의성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흥무만 하고 있었어요 이 작가를. 나 경제적 곤궁함이 원동력이 됐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되게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죠. 아무나 뭐 되게 궁금한 사람 많은데. 공공한 모두가 곤궁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없죠. 용기 있다. 그런 느낌이 나고. 왠지 책도 용기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재밌고 아주 뭐 잘 쓴 거는 많이 기대 안 하는데 진짜 슬픈 것 같아요. 잘 쓴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용기의 키워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웨덴 독서법으로. 저도 네. 저도 용기를 키워서 읽겠습니다. 네. 저도 언젠가 그래? 시간이 나면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읽고 만나요, 여러분. 네. 네, 저희 가녀장의 시대 이스라 작가의 장편 소설 첫 번째 소설이죠. 이거로 읽고 다시 만났습니다. 네. 활가락 어땠나요? 가녀장. 네. 가녀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가의 말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이것은 제가 아직 본 적 없는 모양의 가족 드라마입니다. 늠름한 아가씨와 아름다운 아저씨와 경이로운 아줌마가 서로에게 무엇을 배울지 궁금했습니다. 실수와 만회 속에서 좋은 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네, 이스라 작가는 1992년생이고 서울에서 태어났고 일간 이스라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 출판사 이름이 해엄 출판사입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는 해엄 출판사가 아니라 낮잠 출판사. 출판사. 또 좀 소설적인 거 바꿨죠. 정열적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쉬는 날은 없다,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스웨덴 독서를 해서 바로 전에 이 책을 이제 겉만 어떤 속을 많이 보지 않고 얘기했을 때 잘 쓰는 거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근데 새로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잘 쓴 거는 잘 쓴 사람 워낙 많으니까 모르겠어.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문학처럼 쓰진 않아서 되게 편하게 읽히는데 정말 새롭다. 왜? 새로운 말을 만들었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말을 만들었냐? 제목에 있는 말을 만든 거죠. 가녀장의 시대. 딸이 가장인 시대.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늦잠 아니 낮잠 출판사의 사장이 딸이고 밑에 부하가 엄마 아빠 있는 거죠. 엄마 부하보다 아빠 직원. 네. 직원. 직원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는 뭐 어쨌든 식사를 책임지고 이메일을 책임지고 이런 그리고 쪽. 전화 섭외를 거절하고 그다음에 비서 역할을 하고 아빠는
호두랭이요. 청소와 운장. 아름다운 아저씨. 네. 청소와 운장을 하는데 뭐 딸이 잠깐 스케줄하면 하루 종일 그냥 운장처럼 대기 중.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소설입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8페이지를 먼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예요, 거의.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말이란 세계의 질서였다. 사실 할아버지한테 많은 이제 한자를 배우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썼는데 저는 이제 말이란 세계의 질서였다. 이 말이 이 가부장, 가모장, 가녀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 질서를 만들었다. 말이. 그래서 이제 그 옆에 페이지에는 자크 락항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말은 우리를 마치 모모인 듯 살게 만든다. 언어란 질서이자 권위이기 때문이다. 권위를 잘 믿는 자들은 쉽게 속는 자들이기도 하다. 웬만해선 속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속지 않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방황을 하게 된다. 와다. 방황. 그쵸. 네. 보통 이제 그냥 귀찮아서 믿는 척 하거나 믿는 척 하다가 이제 제가 항상 인지 부조화로 행동과 생각이 부조화스러우면은 행동은 어떻게 저질러지 이러니까 못 바꾸잖아요. 생각을 바꿉니다. 사람 스스로. 스스로. 그러면서 맞추거든요. 자기 행동과 왜냐면 우리가 항상성을 항상 일관성을 지키고자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성들도 가부장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잘 적응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자기 생각을 그냥 고친다는 거죠. 방황하지 않으려고. 방황하지 않으려고. 와닿다. 저는 근데 여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이 글을 쓰실 때 방황하게 된다.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으려고 어쨌든 권위나 질서 이런 거에 매여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페이지를 살짝 덮고 방황 좀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새로운 걸 만들려면 방황을 해야 되겠네요. 기존 질서에 매여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방황한 거요. 방황 많이 했죠. 사실은 제가 이과생인데도 뭐 대학 다니면서 문과 쪽 수업도 많이 듣고. 그게 뭐 방황이야. 많이 듣고. 뭐 문과 들은 게 무슨 방황이라고. 왜냐하면 이과생들 잘 안 들어요. 문과생이라서. 방황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확장이지. 확장.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왜 약간 방황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인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너무 생산적인 방황을 했네. 근데 이제 학점을 못 받고 그러는 바람에 친구들은 자기와 전공이 비슷한 걸 들으면서 학점도 잘 받고 앞으로 사회생활 잘하지만 너무 학구적이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요즘 친구들이 조금 더 방황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너무 정보화 시대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 맞는 길 절대로 샛길로 빠지지 않는 길 이런 얘기를 해줘서 어떤 여행을 가서도 공항에서 내리면 오른쪽을 돌아서 왼쪽으로 돌면 미술관이 있고 그 옆으로 몇 미터 가면은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맛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대로 가잖아요. 그럼 맛있는 빵을 먹을 때 굉장히 즐거워하겠죠. 하지만 맛이 없는 빵의 맛을 알까? 맛이 없는 빵을 먹어보고 방황을 해야지 맛없는 빵도 먹는데. 맛없는 빵을 먹어보고. 언빵도 먹지, 언빵. 그 다음에 맛있는 빵을 먹었을 때 진짜 맛있구나. 그치. 자기 스스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인터넷에서 있는 맛있는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맛있는 빵으로 그냥 먹는 거죠. 먹는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빡 와닿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사람들이 왜 못 가리고 가짜뉴스를 믿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생각을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을 좀 사람들이 피해가지 않았나. 실수라고 생각하면서 안 해야지만은 생각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발가락님. 알겠어요? 네. 방황 좀 하세요. 방황.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이 책이 소설책이라고 하지만 장편 소설이라고 하지만 어떤 그 갈등을 유발하는 사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시트콤, 드라마로 치자면 시트콤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산다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느낌이에요. 생활형 리얼 버라이어티. 왜냐면 딸이 가장이고 그 낮잠이란 출판사를 쓰는데 엄마 아빠가 일하면서 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런 드라마틱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산다에 나는 부모랑 산다 버전, 가족 버전. 근데 나는 나 혼자 산다도 왜 특이하게 사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부모랑 사는데도 이렇게 특이하게 나는 가녀장으로 산다. 그래서 저는 약간 리얼 버라이어티를 읽었습니다. 맞네요. 특히 그러고 이름도 다 자기 이름 썼잖아요. 슬아 이름 쓰고. 그리고 뭐 슬아가 글 쓰니까 글 쓰는 거 쓰고 다 자기 친구 얘기를 써가지고 되게 편하게 읽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거는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미스테리하고 뭔가 신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작가 얘기를 직접 하는 거는 좀 매력도가 좀 떨어져서 슬아가 슬아 얘기하는 것보다 슬아가 엄마 얘기하고 아빠 얘기하고 친구 얘기하고 또 어떤 남자 직원 철이 얘기하고 그런 게 더 재밌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한 개츠비를 봐도 작가는 누군가를 이렇게 관찰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슬아가 관찰한 내용이 재밌었지 슬아가 나는 이렇게 살아요는 좀 작가의 그 어떤 속성상 재미가 없었다. 오히려 엄마가 글을 써서 슬아를 관찰하는 내용을 넣었다거나 슬아가 좀 관찰 당하는 작가는 또 관찰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Finding Forrester라는 그런 걸 봐도 작가는 뭔가 신비에 쌓여 있어서 누군가가 막 파헤치고 그걸 관찰해서 정말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어떤 발화가 되고 이야기가 전개되면 또 재밌는 그런 직업인데 너무 슬아가 자기 얘기를 했다. 그게 약간 저는 긴장도를 좀 떨어뜨렸다. 이런 말을 흥미도가 떨어졌다. 흥미도가 좀 떨어졌다. 그래서 누구 얘기할 때 제일 재밌었나요? 그래서 저는 철이 얘기할 때 제일 재밌었어요. 여기서 이제 철이는 아빠 옹이 아빠 이름이 옹이고 엄마 이름이 복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둘이 같이 살면서 뭐 다른 일도 많이 해요. 근데 부친이신 이 옹이는 주말에 뭘 떼다가 팔아요. 그때 이제 화물차를 모는 일을 하는 20대 초반 그래서 청년 군대 막 와가지고 제대해가지고 막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 친구 막 책이랑 관련 없고 막 이러는데 철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슬아랑 복희 엄마가 팔씨름 대결을 했어요. 왜냐면 슬아가 엄마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 나이도 많고 나는 지금 젊잖아. 젊은데 힘으로 내가 못 이기겠어. 엄마가 밥은 잘하지만 그랬더니 엄마가 발끈했죠. 그걸 뭐 믿을 수 그거는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복희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약간 전도연 느낌이에요. 전도연. 거기서 전도연. 거기서 전도연. 일타스캔들. 전도연 느낌.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럼 해봐. 힘 대결 한번 해봐. 네. 그래서 팔씨름을 했죠. 복희가 이겼어요. 그래서 너무 가뿐하게. 우리 슬아가 열난 거예요. 내가 엄마보다 젊은데 왜 나 더 다시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나 잘할래. 해서 그냥 돌아다니는 철이한테 물어봤어요. 철이야 너 팔씨름 잘하는 방법 알아? 알고 봤더니 팔씨름의 달인이었어. 달인이었어. 그래서 138페이지에 철이가 팔씨름의 속성 강좌를 해준 게 있는데 1. 손목을 내어주지 말 것. 2. 체중을 실을 것. 3. 발을 단단히 고정할 것. 이렇게 하면서 챕터 1 막 이러면서 막 알려준 거예요. 근데 손목을 내어주지 않아야 되는 게 진짜 키포인트인 게 복희의 그 리치 이걸 리치라고 하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더 짧기 때문에 더 강하다는 거죠. 짧으면 더 힘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어주지 않아야 되는 그걸로 탑롤 탑롤 그러니까 탑롤 그러니까 위에서 꺾어 롤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훅 그냥 가라 찍어 눌러 이제 그거를 스타일을 가르쳐 줄 거고 체중을 실을 것은 몸하고 이 팔이랑 막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테이블로 막 가야 돼. 몸이 이렇게 가서 온몸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 주고 근데 오른손으로 할 경우에는 오른발에 체중을 실어서 진짜 온몸으로 싸워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저 이 비법을 알았으니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어리버리한 애 잡으려고요. 발가락도 좀 나보다 강한 것 같아서 한번 연마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철이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살려가지고 그래, 뭐 맞아. 러브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가 좀 책을 알아가는 어떤 그 발전기나 성장기나 뭐 이런 느낌. 왜냐면 책에 담싸고 있는 애니까 뭐 이런 것도 재밌고 뭔가 얘가 변화되는 모습이 좀 있으면 더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키가 책을 읽는 건 좀 나와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뭐 이걸 책을 이제 안 읽다가 요리에 관련된 책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좀 읽는 건 아는데 그 책을 읽는 거를 조금 더 길게 해놓으면 어떻을까? 아니면 그 책을 조금 더 언급하면서 그래. 부키랑 좀 엮어가면 어떨까? 그리고 그리고 뭔가 성장하고 그치. 변화가 없이 그냥 약간 설명이 많았어요. 아니면 그 지금 꾸미처럼 그 철이가 힘을 쓰는 거라면서 좀 그런 힘에 대한 논리가 나온 책 그런 걸 좀 철이가 읽는다든가. 그치. 아니면 옹이가 무슨 군대에서 이제 그 사단장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의 에피소드가 좀 있어서 뭐 이런 게 나왔다던가.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책이 흥미롭지 않았을까? 잔재미가 좀 없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잔재미. 우리 너무 많은 걸 바랬나? 옛날에 그 마지막 사랑인가? 그 별것도 아닌 며칠 그 나폴리에서 누굴 훔쳐보는 이야기인데 엄청 깨알 재미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상씬 들어가고. 그죠. 회상씬. 회상씬 들어가고 자기 얘기인데 이상하게 회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163쪽에 보면 이 폴 발레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왔어요. 글 쓰는 작업에 대해서 자기만의 철학이 있죠. 작품을 완성할 수는 없대요. 단지 어느 시점에서 포기하는 것뿐이래요. 모든 작품이 체력과 시간과 돈 등의 한계로 어느 순간 작가가 포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스라의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보키는 대충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를 또 보면서 그래 모든 걸 완성하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애쓰고 살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맞아요.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요만큼까지, 이만큼까지 이런 거를 다 어떤 경험치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위안이 되죠. 그렇죠. 폴 발레리는 또 대단한 문호이기 때문에 그게 대충 쓴 거라고 좀 배신감은 들지만 그게 멈춘 거라고 멈췄는데도 그렇게 대단했니? 뭐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들지만 요게 깊이가 깊은 거지. 멈추는 시점이 일반 사람들의 완성이 되는 시점인 거지. 그렇죠. 물론 거기까지 노력을 다작하는 사람도 별로 아니었고 노력을 한다면 멈춰야 노력 안 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쵸.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녀장의 시대 새로운 언어도 많이 알게 그러니까 되고 가녀장이라는 말 자체를 만들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감탄을 했고 너무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를 꼭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뭐 효도에 대해서도 너무 몰입돼 있고 그 어른 세계에 대해서도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그럼 이런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벗어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네,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가녀장의 시대로 함께 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